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오후 6시 30분. 퇴근 시간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 속에서 한 노인이 갑자기 객차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모든 시선이 노인에게 향했지만 곧바로 다른 곳으로 돌아갔어요. 또 노숙자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았죠. 노인은 70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낡고 더러워진 군용 점퍼를 입고 있었고 수척한 얼굴은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한 듯했어요. 그의 긴 흰 수염은 지저분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어요. 검은색 군번줄이었죠. 한 여대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옆에 있던 친구가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냥 두자. 저런 사람들 많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대생의 눈에 망설임이 어렸지만 결국 자리에 앉은 채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죠.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안내 방송이 울리자 사람들은 서둘러 내렸어요. 노인은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역무원 정우진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는 노인을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야. 정우진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런 일은 이미 익숙했죠. 또 다른 노숙자, 또 다른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정우진이 노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노인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할 수 없이 그는 노인을 옆 벤치로 옮겼죠. 그때였습니다. 노인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군번줄이었습니다. 낡았지만 아직도 금속이 반짝였죠. 정우진은 그것을 주워 노인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어요. 그 순간 노인이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김태산 대령. 노인의 입에서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정우진은 귀를 기울였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냥 중얼거리는 소리로만 들렸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하지만 노인은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정우진의 가슴이 조금 아파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일 텐데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이 마음 아팠죠. 정우진은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어요. 이런 일은 이미 익숙했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노인은 벤치에 누워 있으면서도 군번줄을 절대 놓지 않았어요. 마치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전부인 것처럼 말이죠.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이어서 구청 직원도 왔어요. 신분증이 있나요? 경찰관이 노인의 주머니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번줄 외에는 말이죠. 이게 뭐예요? 구청 직원이 군번줄을 보며 물었어요. 예전에 군대 다녔나 보네요. 보훈처에 연락해 볼까요? 경찰관이 말했지만 구청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만 오래 걸려요. 일단 보호소로 데려가죠. 그들이 노인을 들쳐업으려는 그 순간이었어요. 정지하십시오. 멀리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죠. 해군 소속 박준호 중령이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마치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말이죠. 그의 시선은 오직 노인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준호의 목소리가 지하철역에 울렸어요. 구청 직원들은 이미 노인을 들쳐업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돌렸을 때 군복을 입은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준호의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그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달려와야 했다는 듯이 말이죠. 죄송합니다만 저분을 제가 확인해 봐도 될까요? 준호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아, 군 관계자세요? 혹시 이분 아세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준호가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천천히 노인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늙고 야위었지만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울컥 솟아올랐죠. 15년 전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사진 속 그 얼굴이었습니다. 대령님,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구청 직원이 되물었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 소속 박준호 중령, 김태산 대령님께 경례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중령이 노숙자처럼 보이는 노인에게 경례라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령님, 혹시 이분을 아시는 건가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예. 아니, 정확히는 알고 있어야 하는 분입니다. 준호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존경, 죄책감, 그리고 결의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호의 나이는 40대 초반이었고 노인은 7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어떻게 중령이 대령에게 경례를 올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나이 차이가 날 수 있는지 모두가 의아했죠. 준호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2010년의 일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박인철이 하사였던 시절 연평도에서 벌어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병대 연평부대 대대장이었던 김태산 대령이 작전을 지휘했죠. 그날 포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김태산 대령은 상부의 명령 군사시설 방어 집중을 어기고 민간인 대피를 우선시했어요. 30여 명의 주민과 부상당한 군인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군사시설이 파괴되었죠. 작전 후 군상부는 김태산 대령에게 작전 실패의 책임을 물었어요. 그는 불명예 전역 처리되었고 모든 공적 기록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그날의 일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김태산 대령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라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은혜를 갚으라고 말입니다. 중령님, 이분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청 직원이 물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군인이신가요? 신분증도 없고. 잠깐만요. 준호가 노인의 손에서 군번줄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낡고 녹슨 금속이었지만 번호를 읽을 수 있었죠. 8152769점. 준호가 번호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저 박준호 중령입니다. 긴급히 확인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군번 8152769 김태산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 주세요. 잠시 후 전화 너머에서 충격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해당 번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록에서 삭제되었다고 나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중령님, 정말 이분이 군인이 맞나요?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높은 분입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노인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얼마나 굶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대령님, 이제 집으로 가십시다. 준호가 작게 속삭였어요. 그 순간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준호의 얼굴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죠. 젊은 중령, 고맙구나. 그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명히 군인의 목소리였어요. 준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준호는 노인과 함께 국군수도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대령님의 이름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국군수도병원 301호실 오후 9시 20분. 태사는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점적 주사가 그의 마른 팔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아 꼼짝 않고 태산을 지켰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오직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삐삐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죠. 갑자기 태산의 눈꺼풀이 움직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흐릿한 시선이 병실을 더듬더니 준호에게 머물렀죠. 젊은 중령, 왔구나. 태산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처럼 갈라졌어요. 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5년 동안 그리워했던 목소리였죠. 대령님, 기분은 어떠세요? 준호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으니 다행이지. 태산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주름진 입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런데 자네, 나를 어떻게 알지? 태산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어요. 그의 눈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 아버지가 박인철 하사였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때 대령님께 구해주셨다고 했습니다. 태산의 눈이 커졌어요. 그의 마른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 인철이. 그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흔들렸어요. 그 용감한 하사가 자네 아버지였구나. 그 녀석이 살아있나? 준호의 눈빛이 슬프게 가라앉았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대령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태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듯했죠. 좋은 군인이었지.
그리고 좋은 아버지였나 보군. 준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용기를 내어 물었죠. 대령님,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버지는 자세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태산의 눈이 다시 열렸어요. 그의 시선이 멀리 15년 전으로 향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태산의 목소리가 갑자기 또렷해졌어요. 마치 그날로 돌아간 것처럼 말이죠. 오후 2시 34분. 첫 포탄이 떨어졌어. 준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태산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난 당시 해병대 연평부대 대대장이었지. 상부에서는 군사시설 방어에 집중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어. 하지만 태산의 손이 이불을 꽉 쥐었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간인들이 길거리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어. 아이들이, 노인들이 모두가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어기셨군요. 태산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어요. 군인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 시설이 아니라. 그 말에 준호의 등줄기로 전율이 흘렀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말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30여 명의 주민과 부상당한 동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어. 하지만 태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레이더, 기지와 통신 시설이 파괴됐지. 상부에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어. 준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불공정한 현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내가 직접적인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어. 불명예, 전역, 그리고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기록에서 내 이름을 지웠지.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준호의 손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심장이 분노로 요동쳤죠. 15년 동안 나는 유령처럼 살았어. 신분증도 없고 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 태산의 눈에 깊은 상처가 보였어요. 15년의 고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가끔 거리에서 예전 부하들을 만나도 그들은 나를 모른 척했어. 어쩔 수 없었겠지. 준호의 눈에 결심이 서렸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대령님, 제가 국방부에 연락해 봤는데 선생님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태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없을 만하지. 지워졌으니까 말이야.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지워졌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자네 정말 알고 싶나? 태산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네, 꼭 알아야겠습니다. 태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상부에서는 작전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했어. 내 이름을 빼고 말이야. 내가 거부하자.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들은 더 비열했어. 나를 반역자로 몰기 시작했지. 작전 중 실수를 했다느니, 명령 불복종을 했다느니, 거짓 보고서를 만들었어. 준호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어요. 그래서 예편을 당하신 건가요? 그뿐만 아니야. 모든 기록을 지워버렸어. 내가 그 작전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만들어 버린 거지. 준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무 부당합니다. 대령님을 구해줬던 부하들은 뭐라고 했어요? 태산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처음에는 나를 도우려 했어. 자네 아버지도 다른 부하들도 진실을 말하려 했지. 하지만 태산의 눈에 깊은 아픔이 스쳤습니다. 그들도 협박을 받았어. 가족들을 건드리겠다고 했거든. 준호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아버지가 왜 자세히 말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덮어졌습니까? 그래서 나는 혼자가 되었어. 군에서 쫓겨나고 기록도 지워지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게 되었지. 태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15년의 고독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준호는 결심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하는 거지? 태산이 물었어요. 이민국 준장님께요. 국방부 정보본부에 계십니다. 당시 이상훈 중사의 아들이십니다. 태산의 눈이 커졌어요. 상훈이, 그 녀석도.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제 시작입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정의가 있었습니다. 태산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젊은 중령, 고맙구나.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병실 안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군수도병원 301호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어깨에 준장 계급장을 단 이민국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죠.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례했어요. 준장님, 오셨습니까? 민국은 가볍게 목례하고 태산의 병상으로 다가갔습니다. 태산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민국을 보자 그의 눈이 커졌죠. 자네가 이상훈의 아들인가? 민국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경례했습니다. 국방부 정보본부 이민국 준장, 김태산 대령님께 경례드립니다. 태산의 마른 손이 떨리며 민국의 얼굴을 더듬었어요. 상훈이를 많이 닮았구나. 특히 눈매가. 민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대령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장님, 대령님의 명예를 회복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민국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15년 전 일이고 당시 관련자들도 대부분 고령이거나 돌아가셨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가 곧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기록이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닐 거예요. 태산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의 눈에 체념이 어렸습니다. 그만두게. 이미 늦었어. 민국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대령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박준호 중령이 함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태산의 눈에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민국은 노트북을 꺼내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국방부 내 기밀 문서고에서 원본 기록을 찾는 것. 둘째, 연평도 사건 생존자들의 증언을 모으는 것. 셋째, 김동철 씨를 찾는 것입니다. 준호의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행동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제가 민간인 증언을 모아오겠습니다. 민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기밀 문서고를 확인하겠습니다. 태산의 눈에 옛 기억이 스쳤어요. 동철이, 그 녀석이 아직 살아있다면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연평도로 향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당시 초등학교 교사였던 최미영 씨였습니다. 그날이 아직도 선명해요. 포탄이 떨어지는데 한 군인이 뛰어와 우리를 감쌌어요. 자기 몸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죠.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김태산 대령이었어요. 다음으로 만난 박지훈 씨는 당시 10살 소년이었습니다. 군인 아저씨가 우리 집에 들어와 저를 안고 대피소로 데려갔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한편 민국은 국방부 기밀 문서고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당시 작전 원본 보고서에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문서에는 민간인 우선 대피 지시 김태산 대령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빨간 줄로 삭제 요망이라는 메모가 있었어요. 민국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죠. 가장 큰 전환점은 김동철을 찾았을 때였어요. 준호는 부산의 작은 항구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동철은 바다를 바라보며 낚시를 하고 있었죠. 김동철 씨신가요? 동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에 경계심이 어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박준호 중령입니다. 김태산 대령님을 찾았습니다. 동철의 낚싯대가 탁 하고 떨어졌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산이 살아있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간 묻어두었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네, 살아계십니다. 동철 씨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동철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결의가 뒤섞였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소. 동철의 증언은 결정타였어요. 그는 태산 대령이 직접 상부 명령을 거부한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태산 대령은 무전기를 내려놓고 말했소. 군인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민간인을 구하는 것이다. 일주일 후 민국과 준호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들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어요. 장관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한 달 후 태산의 병실에 민국과 준호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대령님, 특별조사위원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민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기록이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식 복직이 승인되었습니다.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15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따뜻하게 녹아내렸죠. 정말 고맙구나. 태산은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종이 한 장을 달라고 했어요. 편지 하나만 써도 될까? 태산은 천천히 또박또박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해병대 김태산 대령입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민간인 보호를 위해 싸웠습니다. 비록 기록에서 지워졌지만 나와 함께 싸운 전우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산은 함께 싸웠던 동료 30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었어요. 박인철 하사, 이상훈 중사, 김동철 일병. 준호는 아버지의 이름이 불릴 때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태산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지켰던 사람들과 나라가 나를 기억해 주길 바랐습니다. 편지를 다 쓴 태산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15년간의 긴 침묵이 마침내 깨졌습니다. 진실이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죠. 이틀 후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앞 아침 10시 햇살이 따스했어요. 하늘은 맑고 청명했습니다. 평소라면 분주한 출근길로 가득할 시간이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도로가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군 지휘 차량 5대가 나란히 정차했어요. 뒤이어 군악대 버스와 의장대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역 주변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민국이 첫 번째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뒤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줄지어 나왔어요. 모두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저기 군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지? 뭔가 큰일 났나? 민국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진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이 잊었던 영웅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군악대가 정렬했어요. 24명의 연주자들이 일제히 악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차에서 휠체어가 내려졌어요. 태산이 새하얀 정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태극 무공훈장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준호가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저 할아버지가 누구지? 군복이 완전 반짝반짝하네. 태산은 휠체어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이곳은 그가 이틀 전에 쓰러졌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일렁였습니다. 민국이 태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김태산 대령님, 대한민국 국방부를 대표하여 사과드립니다. 태산의 눈이 커졌어요.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뒤따라 모든 장성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시민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대령이라고 했나? 저 할아버지가 군인이었던 거야? 태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어나게. 군인이 무릎 꿇는 것 아니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어딘가에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정한 지휘관의 목소리였어요. 민국이 일어서며 손을 들었습니다. 군악대 연주 시작. 애국가가 울려 퍼졌어요. 모든 군인들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시민들도 하나둘 모자를 벗고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15년간의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어요. 고맙구나. 정말 고맙네. 애국가가 끝나고 준호가 앞으로 나왔어요. 대령님, 오늘은 부대 전체가 경례드립니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 100명의 병사들이 행진해 왔어요.
젊은 군인들의 발소리가 도로에 울려 퍼졌습니다. 좌향좌, 전체 차렷, 경례, 100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태산을 향해 경례했어요. 시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산이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나려 했어요. 준호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아니네. 나도 서서 받아야지. 태산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김태산 대령 경례를 받겠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감동의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엄마 손을 잡고 물었어요. 엄마, 저 할아버지가 영웅이야? 그래, 진짜 영웅이란다. 태산이 다시 휠체어에 앉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군인답게 갈 수 있겠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령님,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밤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 태산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병상 옆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어요. 새벽 5시 10분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태산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준호가 일어서서 정중하게 경례했습니다. 대령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진 듯 했습니다. 일주일 후 국립현충원. 대한민국 정부는 태산의 장례를 국가유공자 최고 예우로 치르기로 했어요. 조기가 휘날리는 가운데 군 의장대가 태극기가 덮인 관을 운구했습니다. 민국이 추도사를 읽었어요. 김태산 대령은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 잊혀져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그의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이 묵념했어요. 그때 뒷줄에서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동철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대령님, 늦었지만 왔습니다. 그의 뒤로 연평도 사건 당시 태산이 구했던 주민들이 줄지어 나타났어요.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대령님 덕분에 저희가 살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인천 평화공원. 새로운 전시관이 문을 열었어요. 바다에 침묵한 영웅들이라는 이름의 특별 전시실이었습니다. 태산의 낡은 군번줄과 군용 점퍼가 유리관 안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옆에는 그가 손으로 쓴 편지의 복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엄마 손을 잡고 전시물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이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낡은 옷을 입고 있어요? 엄마가 설명판을 읽어 주었어요. 이분은 나라를 지키다가 사람들에게 잊혀진 군인이었단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 주었어.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나중에 나도 군인이 될래요. 그 순간 전시실 한쪽에서 준호가 관람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곳에 전시된 것들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마음입니다. 관람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태산 대령님께서 남기신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짜 영웅은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나라와 국민을 생각할 뿐입니다. 한 중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이런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요. 전시실을 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참 고맙네. 그날 저녁 준호는 태산의 묘소를 찾았어요.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불어 나무잎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태산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네. 이제 정말 편히 쉴 수 있겠어. 멀리서 태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산 대령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을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누군가가 혹시 잊혀진 영웅은 아닐까요? 노숙자로 보이는 그 노인의 손에 쥐어진 것이 군번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는 우리가 모르는 희생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인생이야기꾼 채널을 찾아주신 소중한 구독자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리며 건강과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은 새로운 이야기에 너무 큰 힘이 됩니다.